그림 7-18이 빠졌네요. 그죠? 그림 7-18.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세요. 그림 7-18. 시포식물. 그림 7-18에 보시면 공간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시포식물은 공간적 개념의 차이입니다. C3하고 비교했을 때, 그죠? 그 엽육세포하고 유관석 초세포 있는데, C3 식물은 엽육세포에 있는 그 세포들이 그 엽록체에서 어떤 광합성이 되고 일어납니다. 근데 C4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관속 초세포라는 그 잎의 그 안쪽에 있는 그쪽에 유관속 초세포 쪽을 발달시켜 가지고 거기 엽록체에서 CO2를 안 반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공간적인 어떤 차이점, 안배를 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캠식물은 시간적으로 밤과 낮의 차이를 둬가지고 낮에는 너무 건조하니까 조금 그래도 날씨가 서늘하고 덜 건조한 밤에 기공을 열어가지고 CO2를 흡수한 다음에 낮에는 기공을 닫아버리고 낮 동안에 안 반응을 계속 하는 명반응도 할 수 있겠죠. 낮에는 그걸 이뤄간다는 거죠. 주로 그래서 C3와 C4하고 캠식물의 큰 특징은 명반응은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안 반응해서 차이가 난다는 거. C4는 공간적으로 안 반응 위치를 조금 변경했다는, 공장을 약간 저 안쪽으로 이전했다는 거고, 캠식물은 밤에 공장을 돌린다는 거, 안 반응 공장을 돌린다는 거, 낮에 안 반응 공장을 돌리고 밤에는 오픈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7.3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혼자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차분히 읽어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도 나온 것을 이해하실 정도면은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보는 걸로 해도 되겠죠? 네, 각자 보는 걸로 하시고 194쪽의 문제만 잠깐 풀어봅시다. 194페이지에 194쪽에 보시면은 1번 문제 답이 어딜까요? 네, 이거는 뭐 쉽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제2관계 반응 중심에서 방출된 전자를 가장 먼저 전달받는 수용체는 제1차 전자 수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숫자 뭐 다 아니까 페어피틴이라는 거 다 아니까 페어피틴이 1번이고 두 번째로 가는 데가 어디죠? 플라스토키논이죠. 세 번째가 플라스토시아닌, 네 번째가 다시 또 돌아가지고 필로키논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죠? 다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답은 ATP. 2번은 뭘로 고치면 될까요? NADP. 네, pH. DPH. 네, 예, DP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예, DPH가 될 pH. 거고, 그죠? 그 PGA는 안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CO2는 안 반응해서 소모되는 거고, 4번 켈빈 혈의 또 다른 이름은 PCR 회로. PCR용. PCR 혈로라고 그랬고, 캠식물의 구조적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F가 F가 작다? 크다. 무지 많다, 커야 되죠. 크다. 커야 되겠죠. 그죠? F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동화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화산물을 이제 수송도 하고 저장도 해야 됩니다. 수송도 하고 저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8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개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관을
최성일 라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광합성의 1차 최종 산물은 설탕과 녹말이다. 광합성의 그 앙바는 과정에서 생성된 삼탄당 인산이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거쳐 녹말로 합성되어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시토졸에서는 설탕으로 전환되어 체관을 통하여 필요한 특정한 부위로 수송된다. 동화물질은 그곳에서 일부는 호흡으로 소비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부는 그 밖의 유기화합물의 합성에 필요한 탄소 골격을 형성한다. 나머지는 탈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고분자 화합물의 형태로 특정 기관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분해되어 활용된다. 예. 자,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줄에 암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삼탄당 인산, 이게 G3P죠. G3P. 얘가 이제 그 중에 6분의 1이, 그죠? 저장되는 데 사용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설탕으로 수송이 될 때는, 식물체 여러 군데로 수송이 될 때는 설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수송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탄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포도당을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에, 아니면 뭐 지방으로, 지질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골격을 만듭니다. 단백질의 골격을 만들고 지질을 만들기도 한다. 포도당이 단백질의 기질이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미노산 공부하실 때, 질소에서 그 화합할 때, 합성할 때, 그때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하시면 곤란하죠. 자, 1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화산물의 대사. 동화산물이라는 것은 녹말과 설탕,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광합성의 초기 동화산물인 G3P는 켈빈 헤러의 중간 산물인 RUBP의 재생에 쓰이고 6분의 5가 재생에 쓰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부는 녹말과 설탕의 합성에 사용된다. 녹말은 엽록체에서 합성되어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설탕은 엽록체 바깥에 시토졸에서 합성되어 필요한 부위로 수송된다. 녹말과 설탕의 합성은 서로 경쟁적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조절이 된다. 먼저 녹말의 합성. 녹말과 설탕이라는 거, 녹말, 저장체, 설탕, 수송체.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녹말은 엽록체에서, 또는 색소체라고도 합니다. 뿌리 같은 경우는 백색체가 되겠죠. 백색체. 설탕은 수송 전용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어디서? 시토졸에서. 시토졸은 세포질을 시토졸이라 그러는데 세포질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 신의 중심가 같은 곳, 그런 곳이다. 811 녹말의 합성부터 보겠습니다. 녹말, 다른 말로 전분, 녹말, 영어로는 스타치 세 가지 다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편합니다. 녹말은 포도당의 중합체로, 포도당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중합체, 엽록체에서 합성이 된다. 엽록체에서 만들어진다. 녹말은 식물의 중요한 저장 탄수화물로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밀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원래 헬라어에서 녹말이라는 뜻이에요. 녹말. 아밀론이라는 뜻이. 굳이 이제 안 쓸게요. 그 다음에 펙틴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아밀로스는 뭐 녹말이기 때문에 원래 아밀론에서 나온 말이고, 아밀로에서 펙틴이란 말이, 이게 원래 빛이란 뜻이에요. 머리 빗는 빛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야, 포도당이 하나 연결되고 쭉 연결되다가 중간에 여기서 꺾여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또 여기서 중간에서 꺾여서 연결돼요. 여기서도 중간에서 꺾여서 연결되고,
꺾여서 연결되고, 또 꺾여서 연결되고, 또 꺾여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치 이렇게 빗살이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빗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아밀로펙틴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봐요.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았나 하고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펙틴이라는 뜻이 뭔가 봤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자, 아밀로스는 포도당이 알파 1사 결합을 한다. 알파 1사 결합을 하는 그 선 모양의 중합체,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물질이고, 아밀로펙틴은 알파 16결합을 하는 곁까지 쭉 가다가 옆으로 겨드랑이에서 뭔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의 모양을 갖추는 중합체이다. 아, 포도당에는요, 알파 결합이라는 게 있고, 베타형이라는 게 있어요. 포도당이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끝에 자리는 여기는 산소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 꺾인 자리마다 이렇게 탄소가 들어가요. 여기 탄소. 그리고 여기 딱 나와서 CH2OH가 붙고요. 여기 다 탄소라 그랬죠? 여기에는 수소, 수산기, 반대로 수산, 수소, 수산기, 뭐 이런 식으로 붙어요. 여기도 OH, 수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붙는데 여기 첫째 자리 탄소 있잖아요. 요게 수소가 위에 있으면 알파형이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그림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OH가 오고 수소가 밑에 내려오면은 요거는 베타형이에요. 알파형이 있고 베타형이라 그러죠. 이런 알파형, 베타형을 합쳐가지고 이성질체라 그러죠. 이성질체. 화학식은 같은데 구조가 약간 다른 거. 손바닥 모양으로 뭐 반대 모양 이렇게 뭐 왼손형, 오른손형 뭐 이런 것도 뭐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성질체라 그러죠.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알파 1사 결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탄소가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1번, 4번 이 자리가 결합이 이루어지는 자리다는 뜻이에요. 1번, 4번. 그래서 설탕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설탕은 오각형이에요. 설탕은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산소가 들어가요. 여기 꺾인 자리는 다 탄소가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첫 번째 여기서 CH2OH가 나와요. 여기 또 H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OH, HOH, HOH, HOH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CH2OH 들어가요. 여기는 반대예요, 순서가. 여기가 1번 탄소고요. 여기가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예요. 그러니까 C6H12O6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조가 다르죠.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당하고 이거는 과당이거든요. 과당. 아까 제가 설탕이라 그랬나? 과당이라 그러거든요. 오각형으로 된 거. 이 과당이 합쳐진 것을 가지고 설탕이라 그러죠. 설탕이라 그러고, 이 그림을. 여기 보면 1번 자리에 있는 OH하고, 그 다음에 2번 자리에 있는 여기 OH가 있어요. 과당에, 포도당에 두 개가 합쳐요.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서 OH니까 H2O가 빠져나가죠. 나오죠. 그러면 산소가 한 개 남죠. 이 자리에. 산소가 한 개 남아요. 산소가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물이 빠졌어요. 탈수,
그리고 합쳐졌어요. 합이 됐어요. 어떻게 축소되어서 합이 됐어요. 그래서 탈수 축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C6H12O6 얘도 C6H12O6였어요. 물이 H2O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은 C가 6개, 6개, 12개죠. H가 12개, 12개는 24개인데 여기 2개가 빠져나왔죠. 그럼 22개 되고 O가 6개, 6개, 12개인데 1개 빠져나왔죠. 11개 돼요. 그래서 설탕의 화학식은 C12, H22, O11 이렇게 되는 거죠. 탈수 축합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설탕을 먹었어요. 먹으면 우리 입에서 아밀라제나 이런 게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 설탕을 분해를 해요. 그럼 포도당, 과당으로 쪼갤 때는 다시 물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C6H12O6, C6H12O6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게 탈수 축합이에요. 그래서 1번 자리하고 설탕의 2번 자리하고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그거고, 만약에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할 때는 1번하고 4번 자리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당이 만들어지죠.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말토스라 그래요. 말토스. 메가당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메가당이라 그러죠. 1번, 4번 자리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선배님, 뭐, 포도당하고 과당은 1번하고 몇 번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2번인가요? 아, 예. 6번? 아, 2번 맞죠? 2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은 당이 한 개죠. 이게 단당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용어는 우리 조금 하거든. 과당도 과당 하나만 당이죠. 이것도 단당이라 그러죠. 그죠? 단당. 근데 포도당하고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져서 설탕이 됐죠. 당이 두 개죠. 이런 걸 이당이라 그러죠. 이당, 당이 두 개니까. 그다음에 포도당이 합쳐진 거를 메가당, 말토스라 그러죠. 얘도 당이 두 개죠. 얘도 이당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당 중에 또 한 개가 뭐 있냐 하면은 포도당하고 갈락토스. 갈락토스가 합쳐지면은 이거를 락토스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젖당이라 그러죠. 젖당. 그죠? 젖당. 설탕을 다른 말로 수크로스라 그러고요. 수크로스. 이거 다 당이 두 개 붙어 있으면 2당이에요. 그럼 당이 세 개 붙어 있으면 3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당, 5당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넘어가면 다당이라 그래요. 다당이라 그러는데 당이 뭐 수만 개도 붙을 거 해요. 당이 한 개 있으면 단당, 두 개 있으면 2당, 세 개부터는 세 개, 네 개, 다섯 이렇게 요 정도 붙는 걸 가지고 몇몇이란 뜻이죠. 여러 개, 몇몇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올리고라 그래요. 그래서 올리고당이 되는 거죠. 올리고당은 당이 한 두 개 말고 3, 4, 5, 6 이 정도 붙어 있는 거를 올리고 합쳐서 퉁쳐서 올리고당이라 그래요. 올리고. 얘들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어렵죠.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먹으면 살이 안 찌니 많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탄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뭐 5탄당이니, 뭐 3탄당이니, 4탄당이, 6탄당이니, 아까 7탄당까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포도당은 6탄당이에요. 6탄당. C6니까. 그죠? C3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는 3탄당. C5 어쩌고 하면은 이거는 5탄당. 탄소가 5개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단당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 탄당이죠. 그죠? 단당 내에서 탄소가 몇 개짜리냐 할 때, 뭐 3탄당, 4탄당, 5탄당. 주로 3탄당과 4탄당, 요 정도 되는 것들은 주로 유기산이라 그래요. 이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하고 붙어서 유기산 형태를 띠고, 5탄당과 6탄당이 있는데, 6탄당은 대표적인 게 포도당, 뭐 자당,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뭐 젖당, 갈락토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당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DNA나 RNA 만들 때 리보스당 있죠. 리보스당.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얘가 1, 2, 3, 4 CH2OH 해서 당이 5개짜리. 이거 5탄당이죠. 5탄당. 탄소가 5개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당, 2당, 3, 뭐 이렇게 올리고당, 그 다음에 뭐 다당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있고요.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탄당이라는 표현, 이런 거 구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구별을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책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냥 흘려 넘겼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고 그런 거죠.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죠. 정리 한번 해본 거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밀로펙틴은 아밀로스 결합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16결합의 격가지를 갖는 중합체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포도당이 아까 알파 16이니까 알파 결합에서 여기 1번 포도당이니까 HOH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6번이 올라면은 이렇게 아까 1사로 결합할 때는 옆으로 쭉 일렬로 가면 돼요. 그죠? 일렬로 결합이 되는데 6번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랑 지금 여기 OH랑 OH랑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러면은 옆으로 쭉 일렬로 가지 못하고 각도가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각도가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격가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 또 녹말이 또 1, 4결합을 또 하게 되겠죠. 작게 그려보면은 포도당이 한 개 있으면은 1, 4결합을 할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나가요. 1, 6결합을 할 때는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또 1, 4결합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양이 마치 섬유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아밀로펙틴은 찹쌀 종류가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 쫄깃쫄깃한 느낌을 내죠. 계속 읽습니다. 3탄당 인산인 G3P와 DHAP가 축합 반응으로 포도당 16인산을 만들고 포도당의 첫 번째, 여섯 번째에 인산이 결합했다는 거예요. 인산 2개가 결합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차례로 과당 6인산, 포도당 6인산, 포도당 1인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쭉쭉쭉쭉 이제 지금 거쳐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포도당 1인산이 ATP와 반응하여 ADP 포도당이 생성된다. 이 ADP 포도당은 포도당의 활성형으로 녹말 생성 효소의 촉매로 아밀로스를 합성하고 아밀로스는 다시 녹말 분지 효소, 녹말 이렇게 가지를 만드는 효소에 의해서 아밀로펙틴으로 전환된다. 이들 녹말의 합성에는 ATP가 요구된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녹말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의 과립 형태로 일시적으로 축적되며 밤에는 분해되어 호흡기질로 이용된다. 자, 그림 8-1 한번 보겠습니다. 8-1.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하고 앞으로 읽을 부분이 계속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봐두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합시다. 쉬면은 왜 목소리가 넘어가라. 자, 여기 이 동그라미 안쪽이 지금 엽록체예요. 그죠? 이 안쪽이 엽록체예요. 이중막으로 돼 있죠. 이중막으로 돼 있고 바깥은 시토졸이죠. 바깥쪽은 시토졸이다. 시토졸이고요. 그다음에 켈빈회로 통해 가지고 지금 암반응을 통해 가지고 3탄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G3P죠. 그죠? G3P, 3탄당 인산 G3P가 만들어졌는데 6분의 1, 12개로 따지면 2개.
인상이 이게 만들어지면은 첫 번째 녹말 만드는 단계부터 볼게요. 얘는 이제 엽록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포도당 1인산, 뭐 ADP 포도당 인산 뭐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ATP가 사용된다는 거죠. ATP가 사용이 돼서 마지막으로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합성이 되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쌓여가지고 녹말이 된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면 운반체라고 있어요. 그죠? 운반체 단백질이에요. 그죠? 단백질. 근데 산탄당이 바깥으로 나갈 때 반대로 무기인산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송할 때 배웠죠. 역수송이라 그랬죠. 능동수송 중에 역수송이라 그랬죠. 같이 나가면 공동수송이고 따로따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은 역수송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깥에 지금 보면 무기인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얘들이 만들어졌다는 뜻은 뭐예요? 여기 바깥에 있는 이 공정이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돌아가고 있으면 이게 무기인산이 만들어지겠죠? 바깥에 무기인산이 많이 쌓였어요. 그럼 얘들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극에 의해서 이 산탄당이 바깥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네. 그러면 계속 원료를 공급해 줘야지. 그리고 산탄당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산탄당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종적으로 설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설탕은 아까 말했듯이 포도당과 과당이 합친 거라 그랬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드는 단계와 과당을 만드는 단계로 이 산탄당이 두 개 과정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서 과당 인산이 됐다가 무기인이 빠져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과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포도당 단계에서는 UTP가 사용됐네요. 그죠? 이게 좀 독특하죠. ATP가 아니고 UTP가 사용됐다는 거. UTP가 사용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죠? 최종적으로 이게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과당하고 포도당이 합쳐져 가지고 마지막에 설탕이 만들어졌다. 거죠. 그래서 이게 밖에서 만약에 이게 무기인산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밖에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산탄당 인상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녹말을 만들어야 돼. 녹말을 만들어야 돼. 근데 바깥에서 설탕이 잘 돌아가고 있다. 여기 바깥 공정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산탄당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얘도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무기는 여기서 사용되고 다시 산탄당도 공급되고, 이게 안 들어오면은 녹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걸 책에서는 경쟁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쟁적이다. 계속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책을 읽어 나갈 테니까 읽으면서 잘 그 과정을 상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12 설탕의 합성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깥쪽에 시토졸에서 이루어지는 설탕입니다. 설탕, 다른 말로 자당, 그 다음에 수크로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는 수용성 이당류로 시토졸에서 합성된다. 삼탕당 인산이 엽록체 내막에 있는 운반체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서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죠. 먼저 두 분자의 삼탄당 인산이 결합하여 과당 162인산으로 축합된다. 이 과당 162인산은 각각의 경로를 거쳐서 과당 6인산과 UDP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한쪽은 과당 쪽으로 가고 한쪽은 포도당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들이 결합하여 먼저 설탕 6인산을 합성한 다음에 가수분해로 인산을 불려요. 마지막으로 설탕을 생산한다. 녹말 합성에서는 ATP가 사용되지만 설탕 합성에서는 UTP가 사용된다. 우리딘 트리포스페이트.
ATP도 있고 UTP도 있고 GTP도 있고 CTP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TTP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DNA 쪽에서 바로 이제 하기 때문에 고급 정보 이제 TTP가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DNA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있긴 있지만은 주로 그쪽 DNA 쪽에서 활동만 하고 얘들은 밖에 나와서도 활동하는 거예요. 이건 RNA 쪽이죠. U는 RNA에 있는 거죠. 설탕은 엽록체막을 쉽게 통과할 수 없고 또 설탕 생성 요소는 주로 시토졸에만 존재한다. 잎의 시토졸에서 합성된 설탕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액포에 저장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체관을 통해 필요한 부위로 수송되어 호흡기질로 이용되기도 하고 저장기관에 녹말이나 프럭탄 등의 형태로 저장된다. 저장기관은 뭐 쌀, 뭐 그런 것도 있고 고구마, 감자 뭐 등 많죠, 그죠? 녹말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럭탄은 프럭투스 과일에 대한 과일이 여러 개 합쳐진 다당류예요. 과당 복합체예요. 쉽게 말하면 과당 복합체. 과당 복합체를 프럭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럭토스를 과당이라 그러죠. 과당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과당 복합체는 프럭탄이라 그러죠. 프럭탄. 원래 라틴어가 프럭투스 하면 라틴어에서 과일이란 뜻이에요. 과일. 이 과일이 이제 과일이란 말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용어 있으면은 한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813 녹말과 설탕의 생합성 경쟁. 자, 녹말을 만들 것이냐 설탕을 만들 것이냐 이걸 경쟁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배님, 네. 죄송한데 그 UTP가 그 과당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UTP는 과당이 아니에요. 과당을 만드는데 ATP가 예를 들어 녹말 만들 때 ATP라는 에너지가 사용되죠. 네. UTP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뭐 ATP랑 UTP랑 GTP랑 다 같은 에너지를 말하는 건가요? 예,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인데 주로 생물체는 ATP를 많이 써요. 예, 저희들 UTP는 그러면 ATP를 했는데 이렇게 GTP나 뭐 CTP 이런 거는 이게 솔직히 그 어떤 말인지 좀 헷갈렸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CTP는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UTP까지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GTP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그게 다 얘기죠. 에너지를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ATP가 ADP로 될 때 예, P가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예, 이게 예, 3이고 그렇죠. 2니까. 그러죠. 예, 그 또 W니까요.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그때 예, 에너지가 예. 발생이 됩니다. 붙을 아, 때는 에너지를 3으로 만들 때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네, 저장 3이 2로 될 때는 플러스 PI 무긴산이 하나 떨어져 나올 때는 예, 분해될 맞습니다. 때는 예,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예, 아마 그 효율이 아마 ATP가 제일 좋은가 봐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ATP가 주로 많이 나오고 뭐 UTP가 그다음 좀 나오고 GTP도 좀 나와요. 근데 CTP도 별로 안 나오고 TTP는 거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디 있다가 말았지? 네, 197페이지 제일 밑에 생합성 경쟁 들어보겠습니다. 녹말과 설탕의 생합성은 모두 3탄당 인산에서 시작한다. 그게 이제 G3P든 DHAP든 둘 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한다. 거기 보면 트리오스 이렇게 돼 있죠? 트리오스 P 이렇게 써 있죠? 괄호 안에 그죠? 트리는 3이라는 뜻이고 뭐뭐 OSE라고 붙었잖아요. 뭐 락토오스, 뭐 말토오스, 락토오즈 이럴 때 오스 이게 붙으면 이게 당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은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 생화학에서는 뭐뭐 당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식물의 주요 3탄당에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와 이게 G3예요. G3. P는 안 붙었어요, 아직.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와 디히드록시 아세톤이 있다. 이게 이제 DHA까지예요. P는 떨어졌어요, 지금. 없는 단계예요.
이들 3탄당에 인산이 결합되면은 그때 이제 G3P가 되고 DHAP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G3P는 켈빈 회로의 중간 산물이며 DHAP는 G3P로부터 전환된다. G3P와 DHAP가 결합하여 과당 162인산으로 축합되고 과당 162인산이 가스분해되어 과당 6인산을 생성하며 과당 6인산은 포도당 6인산으로 전환된다. 뭐 이건 단계니까요. 이게 세부적인 단계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최종적으로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하여 설탕을 생산하고 한편으로 포도당이 길게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녹말을 생산한다. 녹물과 설탕의 합성은 서로 경쟁적이다. 두 물질은 다 같이 3탄당 인상에서 합성이 시작되며 녹말은 엽록체에서 설탕은 시토젤에서 합성된다.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물은 설탕으로 합성되어 필요한 부위로 수송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토졸에서 설탕 합성과 수송이 광합성 속도를 따르지 못할 때에는 엽록체에서 바로 녹말로 전환되어 임시로 저장해 둔다. 이때 녹말과 설탕의 생성 비율은 무기인산과 삼탄당 인산의 농도 비율에 의해 조절된다. 아까 그림에서 공부했던 걸 계속 머리에 떠올리면서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삼탄당 인산의 배분은 엽록체와 시토졸 간의 무기인산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토졸의 pI가 높으면 엽록체의 삼탄당 인산은 pI와 교환되어 시토졸로 유출되어 설탕 합성에 이용되고 시토졸의 무기인산 농도가 낮으면은 삼탄당 인산은 엽록체에 남아서 녹말 합성에 이용된다. 엽록체 내막에서 인산과 삼탄당을 수송하는 단백질을 인산, 삼탄당, 인산 운반체라고 한다. 결국 엽록체 안에서 일어나는 녹말 합성과 시토졸에서 일어나는 설탕 합성은 몇 가지 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인산 운반체 활동,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기 인산의 농도, 그 다음에 광합성 속도, 광합성 산물의 축적과 수송, 그 다양한 관련 효소의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G3P를 밖으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엽록체 안에서 녹말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거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조절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화산물의 수송. 이거는 201페이지까지만 오늘을 공부하고 수송 패턴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앞에서 우리가 공부 식물의 형태 구조 형태 할 때 공부했던 내용하고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동화산물의 수송. 식물은 동화산물의 수송에 필요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잎에서 생산한 동화산물은 체관을 통하여 상당한 거리에 있는 생활세포로 수송된다. 이와 관련하여 수송 경로, 형태, 속도,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수송 통로. 이 부분을 보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위에서부터 강진수 하고님. 수송 통로 한 달러 읽어주세요. 네. 수성 통로, 줄기에서 체관부를 포함하는 수피를 한 쌍으로 벗겨내면 동화산물의 수송이 차단되어 박피 부위 아래는 생장이 억제된다. 그리고 잎에 탄소의 동위원소로 표지된 14번 탄소 CO2를 14번 이산화탄소를 처리한 후 체관액을 분석하면 14번 탄소가 광합성 산물인 설탕 속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으로 동화산물이 체관부의 체효소를 통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네. 자, 잎에서 동화산물을 광합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동할까? 그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동위원소를 이용했다는 거죠. 14번 탄소의 그 14, 원자량 14짜리 동위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이동하는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 환상박피 아시죠? 이게 속옷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환상박피가 영어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체관부의 해부학적 구조, 해부학적 구조. 여기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볼게요. 체관부는 체요소, 동반세포, 유조직, 섬유세포, 보강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자, 체요소 하면은 밑에 그림에 한번 보세요. B 그림에서 체관 요소라고 찾았죠. 결국은 뭐냐면 체관 세포예요. 그죠? 체요소가. 그 다음에 동반세포. 체요소 옆에 붙어 있는 동반이라는 게 동반자, 친구. 친구가 살면 나도 살고 죽으면 나도 따라 죽는다. 한 게 동반세포예요. 그 다음에 유조직, 어리고 여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항상 한참 막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조직. 그 다음에 섬유세포, 그 다음에 보강세포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세포와 보강세포는 조금 이제 구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동화물질의 수성은 체관부의 체요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체요소는 피자식물에 잘 분화된 체관요소, 그 다음에 나자식물에서 덜 분화된 체세포, 이걸 통틀어서 체요소라고 부른다. 이하 소개하는 체요소는 체관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체관요소는 살아있는 세포이지만 물관은 죽었다 그랬죠. 죽은 세포라 그래서 목화된다 그랬고 체관은 살아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게 살아있는 제대로의 기능은 잘 못하죠. 왜? 세포벽은 얇아지고 세포막은 세포벽에 밀착되어서 핵과 에포는 소실이 된다. 체관세포의 세포벽은 물관 요소와는 달리 리그닌화되지는 않는다. 목질화되지는 않는다. 결국 성숙한 체관 요소의 내부는 얇게 수축된 세포질로 구성되며 세포질에는 변형된 소포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색소체 이런 것들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제 기능은 못해요. 벽 쪽으로 이렇게 막 세포 막 쪽으로 이렇게 막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체관 요소가 길이로 연결되어 관을 형성하는 것을 체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체관 요소, 다른 말로 하면 세포가 한 줄로 쭉 밑으로 연결된 거예요. 결국 그게 체관이라는 거죠. 체관 요소가 상하로 서로 닿는 부위에는 마치 채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곡식 이렇게 걸을 때 쓰는 채처럼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채판이 있어서 동화 물질이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멍을 막아서 이동을 차단하기도 한다. 자, 이동을 차단한다. 차단이란 말. 그 다음에 체관 요소가 살아있다는 것은 수송기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도로 특수화된 체관 요소는 동반세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게 그림 8-2.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거지만 좀 더 기억을 상기시켜 봅시다. 자, 여기 이게 B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요 하나하나 요게 원래 세포였죠, 그죠? 요 하나하나 요거를 가지고 체관 요소라고 부른다 이 얘기죠. 체관 요소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 안쪽 체관 요소 안에는 원래는 세포였는데 이게 살아있는 세포긴 하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뭐 활면소포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원형질막 뭐 다 있어요. 있긴 다 있는데 여기 있고 뭐 핵도 있고 핵이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세포로서 정상 기능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물질이 수송이 돼야 되니까 걸리적거린 게 많으면 안 되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누가 기능을 대신해 주느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반세포가 친구세포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 체관이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동반세포와 세포 옆에 있는 체관요소 사이에는 원형질 연락사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락 주고받고 물질도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액포라든지 핵이라든지 엽록시 이런 것들은 동반세포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죠? 제대로 들어있어요. 제 기능을 다 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체관은 수송은 잘 하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어떤 세포로서의 기능은 못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못 하는데, 뭐랄까, 장애자죠. 장애세포를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죽으면 동반세포도 따라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위로 이렇게 구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체판이라 그러고, 체판에는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데 이걸 체공이라 그러죠. 체판공, 체공. 그 다음에 C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사공이라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관이란 뜻에서 사공이고, 체관이라 그러면 체공이 되겠죠. 한자어니까 이거는. 자, 여기에다가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막 물질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요. 만약에 위에서부터 물질이 잘 내려오다가 여기서 누가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물질을 지금 상처가 나가지고 막 밖으로 흘러나가요. 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아야 되잖아요. 그 막는 일을 뭐 누가 하냐? 칼로스가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물질을 칼로스를 막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덩어리처럼 쌓아가지고 구멍을 다 막아버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체관 요소에 붙어있는 동반세포는 밀도가 높은 세포질과 핵을 가지고 있다. 세포질에 액포와 엽록실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벽이 잘 발달되어 있다. 세포벽에서는 자신과 짝지어진 체관 요소 쪽으로만 원형질 연락사가 발달되어 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체관 요소 쪽으로는 원형질 연락사가 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세포하고는 서로 연락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친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두 세포 간의 기능적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알려진 기능은 첫째로 동화산물을 체관 요소로 적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백질과 ATP를 합성하여 체관 요소에 공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동반세포는 체관 요소의 기능이 활발하면 존재하지만 체관이 노화되면 자기도 죽어버려요. 정상적인 동반세포 외에 중간세포, 수성세포라는 특수한 형태의 동반세포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구조가 다르다. 동반세포가 약간 그 구조가 바뀌면서 기능이 약간씩 바뀌면서 중간세포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수성세포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 이 얘기예요. 체관요소 주변의 유조직은 세포벽이 얇고 길이로 길게 신장되어 있다. 이들은 첫째 저장 기능과 함께 동화물질을 분열 조직이나 저장 기관으로 횡적으로 운반하는 작용을 한다. 자, 유조직들은 어리고 아직도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옆으로 횡적으로 운반하는 작용을 해준다. 또한 두 번째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동화물질을 능동적으로 수송하기도 한다. 능동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밖에 섬유세포와 보강세포라는 것도 있는데 얘들은 두꺼운 세포박을 갖고 있어서 체관이 압력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다. 이 P단백질과 칼로스.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죠. 그죠? P단백질은. 그렇지만은 한번 쭉 읽어 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일괄적으로 쭉 한번 보세요. 28페이지도 나오고요. 51페이지도 나오고요. 뒤에 뭐 칼로스나 이런 얘기들도 또 가면 나오는데 51, 52페이지 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체관이 손상되면 일시적으로 일시적 조치로서 P단백질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P라는 거는 플로엠, 체관이라는 뜻이에요. 체관 단백질. 장기적으로 칼로스로 메워진다. 이 장기적
칼로스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실제로 체관 추출액을 분석해 보면은 다양한 단백질이 발견된다. 이 가운데 피자 식물의 체관 요소에는 피단백질이 풍부하다. 피단백질 잘 기억하세요. 피단백질은 동반세포에서 합성된 두 종류의 단백질이 체관 요소에 수성되어 결합된 피단백질 섬유와 피단백질체를 말한다. 처음에는 분리된 작은 단백질로 보이다가 체관 요소가 성숙하면 점차 커지고 세포질에 흩어져 분포한다. 이 단백질은 체관 추출액이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계열화하는 데 관여하며, 자, 체관이 손상돼 가지고 체관이 바깥으로 물이 물질이 자꾸 바깥으로 새 나가요. 그러면은 피단백질이 그 물질 그 부분을 끈적끈적하게 젤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라든지 지질모 이런 거 만들 때 하나의 구조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체관 요소가 수송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세포 내벽에 딱 붙어 숨어 있다가 체관 요소가 상처를 입게 되면 곧바로 계열화되면서 점질성 막의 역할을 하면서 체공을 막아 수액의 소실이나 미생물의 감염을 방지해 준다. 슬라임 플러그라고 되어 있죠. 옛날 책에는 그냥 슬라임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슬라임이 이제 점질이란 뜻이에요. 진흙이란 뜻도 있고. 일부 학자들은 체관이 상처를 입으면 팽압이 해제되면서 체관액이 체공을 빠져나갈 때 피단백질은 빠져나가지 못해 체관은 요소를 막아 수액의 소실을 막아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체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처를 입었어요. 여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입어서 이게 팽압이 약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안에 물질이 있을 때는 팽압이 빵빵하겠죠. 근데 구멍이 빵 뚫렸으니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슉 빠져나가죠. 힘이 빠지죠. 이 바람이 빠져나갈 때 물질이 빠져나갈 때 팽압이 약해지면서 이 피단백질은 물질은 빠져나가는데 피단백질은 빠져나가지 못하죠. 왜? 계열화가 되니까. 계열화가 되니까 여기 뚱뚱 뭉쳐지겠죠. 여기 이 부분에. 그래서 막게 되겠죠. 피단백질은 체관액을 빨아먹는 곤충들에 대한 방어 기작의 하나로 보지만 확실한 것은 체관 요소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일시적이면서 단기적으로 체관액의 노출을 차단하는 데 관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일시적 조치, 피단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관 요소에는 체공의 물질 통과를 차단하는 또 다른 물질로 칼로스라는 탄수화물이 있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했는데 이거는 뒤에 보면 330페이지, 341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칼로스는 베타13 결합으로, 여기 이제 우리 앞에서는 알파 결합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타 결합이란 말 나오죠. 13 결합으로 형성되는 포도당의 중합체로서 녹말과 셀룰로스와 관련이 깊다. 이 물질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체관 요소에서는 소량이 체판의 표면에서 발견되지만 체관 요소가 상처를 입으면은 켈러스의 형성과 함께 급격히 합성되어 체판에 축적된다. 여기서 켈러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켈러스. 얘는 유합 조직이죠. 다른 말로는 또 유상 조직이라고 하죠. 상처를 봉합하는 조직 또는 유상 조직. 켈러스는요, 하나의 그 세포 덩어리, 세포 분열에 의한 덩어리입니다. 분열에 의한 덩어리고, 칼로스는 이거는 녹말체예요. 그죠? 녹말체. 녹말에서 셀룰로스 이렇게 되는 덩어리체고, 피단백질은 단백질체예요. 그죠? 단백질. 조금 성분이 다르죠. 그죠?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숙하여 기능을 상실한 체관 요소에는 다량의 칼로스가 체판 위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칼로스의 기능은 상처를 입었거나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체관 요소에서 장기적으로 체판에 구멍을
봉합하여 막아서 식물의 수송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아예 그냥 딱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요거를 연습 문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몇 페이지 표시냐면은 일부러 미리 풀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215페이지 4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을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헷갈리죠? 동그라미 3번이 답인 것 같죠? 그죠? 이거는 켈러스가 하는 일이죠. 그죠? 켈러스인데 채관에서 켈러스가 주 역할은 아니에요. 켈러스는 칼로스를 도와주는 역할은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은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켈러스는 유합 조직이죠. 유상 조직. 근데 실질적으로는 칼로스가 하는 일은 수송을 차단하는 겁니다. 채관이 쭉 아래 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아래층에서 여기서 상처가 났다. 그럼 여기 위에 여기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왜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면은 옆으로도 이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채관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수리하겠죠. 여기 막히는 이걸 수리하면 또 어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돌아가셔가지고 201페이지 돌아가시고 수송 패턴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8장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끝나고요. 앞으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면은 9장까지 끝날 겁니다. 2시간, 뭐 3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2시간 정도면은 9장까지 끝나니까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2월 중순쯤에는 끝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한 2월 7일하고 14일 날 설날 주간은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14일 주간에는 공부 안 해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21일이나 하고 2월 21일, 2월 28일 정도면은 다 끝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책을 다 끝내지 못했으니까 책거리는 당연히 못 하는 거고 서로 그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까지 하신 것 중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어요? 이해는 다 하셔야 돼요.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흐름은 알아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다. 흐름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선배님, 예? 예, 그 아까 캠 식물하고 C4 식물, C3 식물 할 때요. 네. 그 벼하고 그 피 종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피. 강피. 그러니까 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걔네들이 비슷하거든요. 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서 같은 C3 식물이면 벼하고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외적으로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C3, C4, 캠은 알겠는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좀 헷갈려요. 그거는 일단 강피가 키가 커요. 키가 삐쭉 커요. 이렇게 논에 나가 보시면은 얘들이 그 경쟁을 하잖아요. 어쨌든 생물이니까 그죠? 광합성 경쟁을 하니까 키가 삐쭉 커가지고 그 농부들이 보면은 이렇게 논 안으로 이렇게 쭉 걸어 다니시면서 키가 이게 큰 놈만 이렇게 뽑아내세요. 그게 피종류죠. 그 외에는 실물적으로는 저도 농사는 잘 몰라요. 누가 농사해 주시면 실물적으로 이제 저기 식물 그 벼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피에는 그 잎표라든가 잎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잎표나 잎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피에는 잎표나 잎귀가 없고 벼에는 있다. 그런 세부적인 거는 검색하거나 책 조금만 찾아보셔도 나올 거예요. 아마 농진청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뭐 잡초 사이트나 이런 게 잘 찾아보시면은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누가 말씀해 주세요. 그 피는 일반적으로 글쎄 열매가 없을 때는 또 잘 모르겠지만 그게 피도 뭐 강피도 있고 물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일단 그 씨앗이 딱 올라오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응. 네, 확연히 차이 나죠. 제가 네. 그러니까 벼 위에 삐쭉 자라났을 때도 벼가 많이 자랐을 때가 아니고 벼가 한 중간 정도 자랐을 때부터 벌써 얘는 강피 얘는 보면은 벌써 그냥 모가지를 쭉 내밀고 그냥 아주 딱 네. 눈에 띄어요 보면. 그다음에 뭐 어떤 작물이 C4 식물이고 C3 식물이고 이거는 뭐 작물마다 조금 강론적인 측면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잠깐 일단은 녹화 중지해 놓을게요.